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메타버스와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오연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책임연구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클리커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한 번만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오연주라고 합니다. 참 이름이 어려운 기관인데요. 과기기기정통부 2차관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요. 디지털 관련 정책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발제의 제목은 공감, 연결, 창조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메타버스와 사회 혁신인데요. 사실 처음에 이 그 발표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 그 포스터를 보니까 박형욱 교수님 발표하시는 거하고 굉장히 겹칠 것 같아서 많이 이제 발표 내용을 틀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좀 머릿속으로는 많이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 이렇게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목소리를 내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감, 연결, 창조를 키워드로 뽑아왔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그냥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공감인데요. 사회혁신을 동인하는 그런 요인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느냐. 그런 정서적인 측면이 하나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공감이라는 것이 뭐 지역 수준에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넘어서서 다른 지역들과 다른 세계들과 이제 다른 계층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는 공감과 연결이라는 거를 사실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만들어내기가 어려운데 메타버스는 그 공감 그리고 연결을 창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을 제공해 준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주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보시고 대략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메타버스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제가 계속해서 이제 거의 달별로 네이버 데이터랩에 쳐보고 있는데 확실히 뭐 미국이나 이런 곳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들고남이 있거든요. 2월 달에 처음 2월 후에 한번 쭉 올라갔다가 7월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리고 9월 이후에 저 때가 한 11월쯤인데 이렇게 세 번 딱 올라갑니다. 우선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각광받기 시작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고 뭐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10월 달에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라는 3D 협업 툴을 만들면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이렇게 젠슨 황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좀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12월 달에는 요즘 너무 핫한 분이시죠. 강원대학교의 김상균 교수님이 관련 책을 내시면서 12월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얘기가 되기 시작하다가 2월에 사실 이게 저는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2월에 갑자기 관심이 증폭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2월 달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메타버스만 얘기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2월 이때쯤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거는 메타버스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거는 미래 먹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언론사에서 1700조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게 앞으로 경제 가치를 1700조나 창출을 해낼 것이다. 근데 이게 막 뭐 출처도 없이 써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2019년에 PwC라는 뭐 이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이거는 메타버스 자체에 관한 거는 아니고 AR과 VR 기술에 관련된 그런 보고서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예측을 하기를 2030년까지 메타버스가 창출해낼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1,700조 정도가 될 것이다. 근데 뭐 메타버스를 가지고 경제적인 가치를 얘기를 한 건 아니고 AR, VR 쪽만 봐서 사실 뭐 메타버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얼만큼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당시에 1,700조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그 해외의 뭐 유수한 컨설팅 기관의 그런 그 전망들을 보고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하나의 계기는 바로 그 전해에 2020년 12월에 과기정통부에서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타버스 발전 전략이라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계획을 하나 내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또
미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2025년까지 국내에서 메타버스는 25조 정도가 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이 모든 사람이 메타버스가 뭐지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그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조금 떨어지다가 올해 7월에 맥스트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맥스트는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주간 기관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인천광역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민간의 맥스트고 이제 두 기관이 이 그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맥스트가 그 민간 기관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상장을 하면서 저도 주식은 잘 몰라서 그 용어를 찾아봤는데 따상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이고 그리고 그 상한선이 계속해서 4월 동안 이어진다고 그래서 더블이 됐다가 상한가 이렇게 해서 따상상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언론에서 맥스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메타버스와 연결시키면서 주목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 11월에 와서는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죠. 자기네들이 이제 메타라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독과점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소셜 미디어로 정체성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인스타그램도 잘라내라 아니면 왓츠앱도 잘라내라 이런 계속 요구가 오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다른 플랫폼으로 재거듭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메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새롭게 기업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번의 주목을 크게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주목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분들께도 어떤 분들께는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주목이 굉장히 달갑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모두가 다 얘기하고 뭐 메타버스 전공자네 나는 메타버스 전문가네 온갖 사람들이 사실 다 나오고 있지만 근데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 자체는 1992년에 소설에 잠깐 나오고 사실 그 소설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작가가 나중에 나는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로 불렀다. 가상세계라는 이름이 이상해서 메타버스로 불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이게 뭐 그런 정체나 정의나 개념이 뚜렷한 그런 용어가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2007년에 미국의 가속화 재단이라는 곳에서 좀 그 옛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메타버스 로드맵을 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메타버스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화되고 좀 발전하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이 로드맵이 그래도 한 거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다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4가지 메타버스의 유형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로드맵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저마다 이거를 다 자기 거라고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우리 거, 메타버스는 뭐 플랫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한 1년 정도의 언론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이렇게 8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무자르듯이 딱 누구는 플랫폼만 얘기하고 뭐 누구는 메가 트렌드 해결책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8개의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누군가에게는 그게 가상 세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현실 세계 확장의 의미로서 AR을 좀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누구는 제페토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 이런 플랫폼에 굉장히 주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혁신 하는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메가 트렌드의 해결책으로서 혹은 좀 사회를 바꿀 아니면 사람들의 사고나 행동을 바꿀 혁신적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이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다. 새로운 뭐 화폐라든지 아니면 유통망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거다. 그리고 이제 어떤 측에서는 굉장히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를 아주 스무스하게 오가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야 되는데 그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기술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마다 다 이제 메타버스를 자기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누구도 제대로 정의하지 않았고
굉장히 그 개념이 형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혁신을 하는 분들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이 담론을 쭉 가지고 끌고 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그뭐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생활하시는 분들은 자꾸 그거를 뭔가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사회혁신의 중요한 동력으로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 계속해서 담론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론을 만들어 가는데 좀 뭔가 이렇게 기댈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 뭐 인터넷 관련 이론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처럼 굉장히 혁신적인 담론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좋다라고 하는 책들은 많이 나오지만 대개는 뭐 감시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뭐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혁신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더 확장시킬 것인가, 그것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뭐 책이나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한 2000년대 중반, 2007년,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플랫폼 경제가 워낙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많이 눈에 띄면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는 되게 이제 그리운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로렌스 레시 같은 사람이 뭐 옛날에 자유문화라는 책을 냈었고, 그런 뭐 예전에 그런 뭐죠? 그 소유권이라든지 그 재산권이 굉장히 편협하고 폐쇄적이었다면은 자유로운 그 사고의 이동을 위해서 좀 우리가 그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라이트를 좀 더 자유롭게 이제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 우리가 요즘 최근에 잘 알고 있는 CC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고, 뭐 이제 요카이 벤클러 같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이 역량이 많이 향상이 됐고, 예전에는 정보나 지식들이 시장 안에서만 유통이 되었다면 이제는 비시장에서 사회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많이 지식이 유통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굉장히 좀 사회의 실천과 어떤 연대를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들을 많이 쓰고 인터넷의 혁신성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뭐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학자죠. 제레미 러프킨이 얘기한 이제 공감 시대를 이제 제가 기대고 싶은 그런 어떤 뭐 이론 서적으로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책이에요. 838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공감하는 동물이다. 이거를 830페이지 내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사적으로도 쭉 보거든요. 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문적인 그런 관점에 있어서도 뭐 사회학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뇌과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본인이 알고 있는 총 그런 학문 문과를 다 동원해서 결국에 하는 얘기는 인간은 굉장히 공감하는 동물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화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감이라는 게 정서적인 영역이잖아요.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 정책이든 아니면은 학문 분과든 아니면 어디서든 얘기를 할 때 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은 되게 인상적으로 읽은 책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아담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이런 제목의 책이거든요.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담 스미스가 했던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밀가루를 팔고 그리고 뭐 고기를 팔고 이런 사람들이 너희 이제 밥상에 식탁을 차려줄 수 있는 그런 물자를 제공을 하는 사람들이 자비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아담 스미스는 이제 평생을 혼자 살았다라고 해요. 결혼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도대체 그 밥상에 밥을 올려준 차려준 사람은 누구냐? 사실 어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은 뒤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정적으로 사랑이라든지 보살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제 아담 스미스가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에는 뭐 경제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 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사회혁신과 관련된 것들, 사회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뭐 25조 얘기를 하지만 내 밥상에 밥 차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담론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 과학기술 쪽에서 정책 계획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딱 정해진 프레임이 있거든요. 뭐 왜 이제 이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첫 섹션에 있고, 그 다음에 R&D, 그 다음에 뭐 인프라, 그 다음에 인력 양성, 그리고 활용 측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법제도, 이렇게 항상 모든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한 그런 계획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끝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아주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활용 측면에서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쓰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모든 관점이 경제를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고 기술을 일으키고 이런 관점으로 가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 기술이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뭐 강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 있는 비용을 계속해서 지출하게 만들고 있는 그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도울 것이냐, 이것들을 계속해서 묻고, 그리고 그 가치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면은 그 가치만큼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기술을 쓸 수 있게 예산을 마련하고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2025년까지 VR, AR을 통해서 25조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 비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 OECD와 비교를 했을 때, 평균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굉장히 이제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예산적으로나 아니면 방법론적으로나 확대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담론을 끌어갈 것인가의 얘기라면,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의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빅데이터가 뭐 2012년, 2013년에 처음 얘기가 나오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메타버스는 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굉장히 맞물리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뭐 사람들을 몰입하게 하고 경험을 확장시키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2013년, 14년, 15년에 이제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던 게 게임을 만드는 그런 그 랩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어떤 게임이냐면은 싱가포르에서도 인종 차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푸드코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인종에 비례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푸드코트에 뭐 한 20개의 음식점이 있다면은, 중국에는 기본적으로 중국계 사람들이 80%이기 때문에 이마만큼의 중국 음식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도 음식점 하나, 뭐 그리고 뭐 할랄 하나, 이런 식으로 다 완전 인종에 비례해서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거기 이제 푸드 코트를 호커 센터라고 하는데, 호커 센터를 운영하는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보자. 근데 이거를 인종차별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과학자도 모이고 사회과학 하는 사람도 모이고 뭐 디자인 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였죠.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동물이고 경제적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게이머가 이 호커 센터를 운영을 할 때, 뭐 자기는 뭐 중국계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음식만 팔고 중국 종업원만 쓴다. 그러면은 이 호커센터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자꾸 계산을 하다 보면은, 다른 인종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니면 이제 내가 이 호커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임을 파악하게 될 거야. 이게 한 가지 이제 게임의 설정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똑같은 게임을 운영을 하면서 다른 실험을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아바타를 조정을 하는 거죠. 나는 중국계이지만 뭐 인도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면 말레이시아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면은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그 데이터로 하려고 했던 건 사실 망했어요. 그걸 실험조차 가지도 못했어요. 그거를 계산, 뭐 수학자, 과학자 다 동원됐지만 계산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줬던 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모든 거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효율적인 것은 감성에, 공감에 기반을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제 개인적인 예만 보더라도 뭐 환경 오염 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뭐 나름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제 이성적인 자아가 한 50이 있고 그 공감하는 자아가 50이라고 있을 때에는 제 이성하는 자아는 물론 뭐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굉장히 많이 크게 작동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영향력을 주는 거는 이제 최근에 제 친한 회사 동료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제 뭐 걸어다니지도 못하죠. 얘네들은 그래도 나보다 오래 살 거니까 이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저는 좀 환경에 더 많이 관심이 생기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공감이 갖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오면서 제레미 리프킨은 4차 산업혁명이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이상을 사실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보사회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수단이 좋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고, 그러면서 공감이 진화하게 된다. 우리가 산업사회만 보더라도 이제 국민국가에서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없다가 하루에 이제 모든 전역 전국에다가 신문을 배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뭐 TV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자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민 이런 이제 감각들이 생기는 것처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공감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사회에서는 당연히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하나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감을 많이 하게 되면은 환경이 안 좋아진다, 기후가 안 좋아진다 이거거든요. 우리 무슨 메타버스를 사용하면은 앞으로는 다 이제 뭐 바깥에서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만 그렇게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가상으로 뭔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뭐 이제 대체 경험을 하면 하게 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이동하고 더 많이 이제 여행하고 이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막 이렇게 부상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집에 이제 모여 살면서 인터넷에만 집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제레미 리프킨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인터넷이 더 발전해 가면서 공감은 진화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갖는 힘은 그 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요인은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사람, 자아를 이제 마음껏 좀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멀리 잘 알지 못하는 곳에 갈 수도 있고,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박형욱 교수님의 그 사례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막 돌려가지고 2050년에 환경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면 사람들은 과연 내 환경과 관련된 행동을 바꿀 것인가, 이제 그런 게 시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아라고 하면은 뭐 내 모습을 아바타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바꾸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마음을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뭐 이것저것들을 찾아보면은 실제로 뭐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운동, 사회혁신들을 이끄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경우 공감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그냥 사람들이 간단히 얘기하는 기사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연구들에서 계속해서 입증이 됩니다. 우리가 아바타를 바꿀 때 아니면은 공감을 뭐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 가상세계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좀 되게 이상한 거는 2010년대 중반에는 막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히 열심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VR 가지고 어떻게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냐. 근데 지금은 다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것만 많이 얘기한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이제 뭐 젠더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은 몸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실험적인 것만을 하는 랩이고요. 여기에서는 뭐 뇌과학자, 사회과학자, 심리학자들이 다 모여서 계속해서 이거를 뭐 굉장히 지루한 그런 학습용 뭐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감을 확산을 해 가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갖고는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좀 제가 가지고 온 사례 중에 하나는 다페이스가 작년에 했던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입니다.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이든 아니면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해마다 퀴어 퍼레이드를 해오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다페이스라고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본인들의 관점에서 젊은 이제 관점에서 사회적인 이슈를 던지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잘하는 친구들인데 작년에 했던 게 그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13일 동안 이거를 스스로 직접 만든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13일 동안 8만 명이 넘게 모였거든요.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던 것이죠. 이걸 사실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볼상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거는 뭐 이제 광고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다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연결시키냐면은 이게 내가 만약에 아바타 뭐 캐릭터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내 아바타 소개가 딱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가운데 길도 있고 화살표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퀴어 퍼레이드를 확산시킨 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뭐 온라인 퀴퍼라고 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관련된 해시태그를 치면은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모여서 이거를 쫙 펼쳐놨을 때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온라인 퀴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없던 길도 만들지. 이제 가상 세계의 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이제 퀴어들을 위해서 새롭게 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모았을 때마저도 그 인스타그램으로 모았을 때마저도 정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물론 이제 이런 비판들도 있죠. 그런 소셜 미디어에서 연결되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겠느냐. 뭐 매뉴얼 카스텔 같은 그런 학자들은 이러한 네트워크화된 사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근데 또 진짜 뭐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조직의 핵심이나 지도부가 없는 거는 뭐 우리가 월가나 아니면은 아랍의 봄과 같은 사례를 봐서도 알겠지만 그렇게 지속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느슨하게지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창조로 넘어가서는 뭐 그 나중에 사례를 보시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겠지만 창조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목을 한 거는 두 가지인데 작년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마인크래프트에 만들었습니다. Uncensored Library라고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 탄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은 남미의 어떤 국가들 이런 곳에서 이제 만들어 볼 수 없는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을 마인크래프트 상에 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열어볼 수 있게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을 온라인 상에다가 재현을 해내는 것도 좋겠지만 완전히 새롭게 창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조금 더 인상 깊게 봤던 거는 XR 임팩트라고 스웨덴에 만들어진 XR 가지고서 사회혁신을 해보자 이것만 하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새롭게 나온 프로젝트인데 이것보다 좀 이제 재미있는 것이 비얼스 13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떤지 대략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환경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쓰고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나는 아마존 이제 우림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 손 보시면은 좀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이제 이게 완전히 카멜레온처럼 내 모습이 자연과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아마존에 가서 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이자 나무이자 뭐 바람이자 이렇게 완전히 자연으로서 어떤 식으로 고통받고 뜨거움을 느끼고 뭐 타고 이렇게 하는지를 느끼게 하는 정말 완전 사람에서 자연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창조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정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거예요. 뭐 나중에 토론하면서도 대략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게 사회운동을 위해서 정말 뭐 세련되고 완전 그 고도화된 기술이 중요하냐?
저는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거에 앞서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저는 메타버스가 뭐 다른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회는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이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이게 저는 이제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각자 처하신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메타버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끌려가지 말고 좀 그 담론을 계속해서 사회 혁신과 관련돼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그런 뭐 담론이나 관점 이런 것을 공감, 연결, 창조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열의 있게 발표해 주신 우리 오연주 책임연구원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